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춥게 느껴지시죠? 20도가량 일교차가 벌어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로 출발해 다시 겨울 외투 입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10도를 웃돌겠고 5mm 미만의 약간의 비가 지나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처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깨끗한 원주 만들기부터 중고 물품 나눔, 또 재활용 등 다양한 가족 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도로에 생긴 균열이 도로 표면 단순 균열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반곡동의 대한석탄공사 앞 도로에 생긴 2m짜리 균열에 대해 굴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층 균열만 있고 도로 기층은 정상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 도로에 대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어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교육공무직 상당수는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과 모든 직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학교 현장에 맞는 폭염 대비 체계 구축, 특이 민원에 대한 대책과 보상 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평창군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강원도 감사와 자체감사 등에서 180여 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적정한 행정업무 처리가 80여 건, 행정업무 소홀이 50여 건 등이었습니다. 감사로 파면 1명, 정직 1명 등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았고 주의와 훈계는 110명이었습니다. 평창군은 적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가 2050년, 25년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경찰청 통신대응 상황실 박승률 실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어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음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보이스와 이 개인정보 프라이버트 데이터의 P, 그리고 낚시를 결합한 피싱을 합해서 만든 용어인데요. 예. 제가 영어 발음 괜찮은데 아침이라 조금 부족했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예. 거슬리셨다면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 이 법률상 용어로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라고 하는데
쉽게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됐죠. 그만큼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강원경찰청에 피싱 사건 전담 인력이 배치된 2019년부터 살펴보면요. 예. 2019년도 피해액이 2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이 비슷한 수치가 이어지다가 2022년 171억, 23년도에는 141억으로 피해가 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2024년 작년이죠. 피해액이 무려 254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가장 큰 원인으로는 23년도까지 주 피해 연령층이 30대 이하였다면, 그리고 특히 2023년에는 우리 20대 이하 비교적 젊은 피해자분들이 이 문화상품권 구매하게 한다거나 또는 휴대전화 수액 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좀 적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 4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가 아주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대출 혹은 이 기관사칭형으로 기존에 있던 예금이나 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피해 당했기 때문에 이 피해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범행 유형이나 타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해액도 증가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령과 관계없이 타깃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정 연령만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니니까요. 모두가 주의가 필요한데 최근에 새로운 형태인 카드 발급을 미끼로 한 전화 금융사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면 우리 도민분들께서 피해를 받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카드 배송원이라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 주소로 배달을 가면 되냐고 묻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 이 수신자가 나는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이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 상담원이라면서 카드 취소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이라는 걸 설치하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땡땡 데스크라는 그런 이름의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격 제어 앱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앱인데 예. 범행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취소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 원격 제어를 통해서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이 범인들이 전화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섭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당시 모르게 이 카드가 발급된 것처럼 또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범행에 사용됐다면서 이 인터넷에 금융감독원이나 이 검찰 등 이 대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라.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이 프로그램이 깔렸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을 때 누가 받을까요? 그 범인이 받겠죠? 맞습니다. 이 다 한통속인 범인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배송원 전화, 이거는 또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항상 좋게 얘기할 드림스 컴 트루라는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마침 얼마 전에 카드를 신청했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더 와닿았습니다. 이제 어플 설치, 그 어플 자체는 이제 정상적인 어플인데 그 도와주는 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플이 정상적이면 젊은 층이어도 의심을 안 하고 일단 설치를 할 것 같고요.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아서 더 무서운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이제 종전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그런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카드 배송 사칭으로 시작되는 유형,
또 정확히 이 보이스피싱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최근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군인이나 그동안을 사칭해서 군대 근처 자영업자에게 이 자영업자라면 예를 들면 철물점이나 식당 등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한 후에 또 다른 업체에 군 전투식량 혹은 이 근무복 등을 대리 구매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 구매하면서 그 돈을 지급하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카드 배송의 피싱의 경우는 이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까 실제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이 카드가 배송되는 게 맞나 확인해 볼 때는 그 배송 기사가 알려준 전화번호가 아니라 내가 신청한 카드 회사 혹은 내가 발급됐다는 그 카드 회사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원격제 앱을 설치를 할 때는 이 상대방과 동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 주소라는 10자리의 숫자나 아니면 인증번호를 상대방이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군사칭 노쇼의 경우에는 이 군인이나 교동을 사칭하면서 실제 신분증을 도용해서 그 도용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많이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증 뭐 이런 신분증을 보내준 사진은 그냥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사칭하는 부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실제 이런 구매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전화가 왔을 때 바로바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네, 실제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전화에 어떤 걸 설치했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휴대전화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참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피해자가 받기까지 녹록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이 범인들은 작정을 하고 접근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현지에서 검거를 하다 보면 시나리오를 짜는 팀이 따로 있을 만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시점은 이미 이 준비된 범인들에게는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지급 정지를 해도 이미 여러 세탁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는 이미 출금을 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금한 사람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계좌를 추적하고 또 출금한 은행 CCTV를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또 이동 동선을 따라서 주거지를 특정하고 이렇게 며칠 걸려서 검거를 하면 실제로 이 범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전달했거나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또 어떤 세탁 과정을 거쳐서 해외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추적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금 회복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당부사항에 대해서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법행이 진행되면 휴대폰에 앱을 깔게 하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는 접근 방법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카드 배송 전화가 온다 하면 일단 의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군이나 교도관 사칭해서 물품 대리 구입을 요청하면 사기다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하겠다라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요새 유행하는 건 대출 사경 보이스피싱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과정에서 주위 사람에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 또 어떤 안내를 해주면서 주위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보이스피싱을 미리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에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하고 또 자책하면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법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일단 빠르게 대처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경찰청 통신대응상황실 박승률 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가족봉사 운동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족 단위 봉사자들이 생활실천형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원주시에서 가족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가족봉사 정확히 어떤 활동인가요? 네, 가족봉사운동은 원주에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가족봉사 활동인데요. 네. 매년 500여 가족, 약 1,500여 명의 시민들이 1년 동안 함께 생활실천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가족봉사활동으로 가족 단위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지역의 안전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유대감과 또 사랑이 깊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 봉사활동은 참가 가족별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지금은 올해 가족봉사 운동에 참가할 가족들을 모집하는 기간으로 참가자들은 오는 19일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가족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 가족봉사센터 최원지 센터장에게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봉사운동은 아름다운 인성교육, 가족봉사라는 주제로 2010년부터 시작한 전국 최대 규모의 가족봉사 활동으로서 매년 500여 가족, 1,500여 명이 기획활동과 개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원주시 자원봉사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주시 가족봉사운동은 연인원 10,000명 정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족봉사 활동으로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원주로 오신 분들께 인기가 가장 좋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봉사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 활동은 개별 활동과 기획 활동 두 가지로 나눠서 1년 동안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예. 개별 활동은 가족 단위별로 각각의 일정에 따라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개별 활동으로는 공원, 하천 정화 활동, 문화재 보존, 국기 달기 모니터링 등이 있고요. 또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처럼 일상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획활동은 센터가 일정별로 기획한 활동에 여러 가족들이 참가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봉사인데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모아서 제출하는 중고 물품 나눔, 또 겨울철에는 가족이 담근 김치를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그리고 연탄 봉사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또 친환경 소재로 핸드폰, 지갑과 냄비 받침, 트레이를 만드는 핸즈온 생활소품 활동까지 1년 동안 시기에 맞춘 다양한 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원지 센터장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배려와 양보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학생 봉사활동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심보감 차기 편에 보면 가화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명언이죠. 가족봉사활동을 통해 가정의 화목과 사회 발전이 강화되기를 기대해보고 가족봉사는 함께하는 봉사,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진행되는 가족 봉사 운동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가족 봉사는 2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쉽게 실천이 가능한 만큼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 오래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또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뜻깊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부적응 행동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적절한 치료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최근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의 김수진 교학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이제 기관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운영에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을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은 정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책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지경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이 아닌 공공 주도의 정서 지원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강원 교육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영유아 기간의 정서 발달 여부가 사실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센터를 지원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영유아기의 정서 발달은 이후 학습과 사회 적응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맞춤형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센터는 개별 심리 상담, 부모 자녀 양육 코칭, 또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 가정 중심의 실질적인 심리 지원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과 회복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정서 심리 이해를 넓히고 현장에서의 실천 역량과 양육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영유아는 어느 정도이고 또 이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현재 춘천 본원을 중심으로 저희는 연 3회기 각 12수 가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회기당 36명의 영유아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아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 신청 당일 오전에 전회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운영 회기를 증설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센터가 현재 춘천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원거리에 있는 영유아 아동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까요? 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거주 가정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본원 외에도 지역 내에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위탁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면서요. 또 거점 기관과 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정서심리 지원 접근성을
지역 간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영유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기대하는 효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기의 정서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초등학교 이후의 적응력을 높이고 발달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강원도 전체의 정서심리 지원 체계 구축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네, 강원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센터가 생긴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분명 환영의 마음이 우선이시겠지만 또 우리 아이를 어떻게 또 관리해주나 궁금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단순한 심리 치료를 넘어서 또 정서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양육자와 교직원을 통한 심리 지원도 함께 연결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큰 사례는 더 깊이 지원하는 체계도 차근차근 맞춰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강원도 전역의 영유아가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유아교육원 김수진 교학과장이었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